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4시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는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진우입니다. 올 초여름만 해도 올 여름 폭염 걱정 많이 했었는데 급격하게 또 가을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든지 급격한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 8.2 대책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벌써 한 20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선 도제체 갈팡질팡 지금 종을 못 잡고 있고요.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전문가들 일부에서도 그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한편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 자산의 한 86%가 부동산, 주택 등 부동산에 묶여있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이번 대책이 가져올 파장, 이게 뭐 임기 내 5년 내내 이럴 것인지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시장의 역습이 시작될 건지 온통 지금 그 신경이 많이 쓰이고 걱정도 되고 합니다. 이럴 때에서보다 차분하고 좀 자세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기센 부동산에서는 뭐 여러 매체에서 8.2 대책을 많이 다뤘지만요. 조금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이번 대책이 가져올 파장, 그리고 앞으로의 영향,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민감한 주제를 갖고 도와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포털이나 이런 데 멘토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왕성한 그 책을 저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시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 주식회사 오비스 파트너스의 이춘남 본부장 세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원체 내용이 많아서 바로 오늘 다룰 내용 화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센 이슈에서는 8.2 부동산 대책과 영향력 분석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8.2 부동산 대책과 시장 상황, 두 번째 규제의 효과와 지속 가능 여부,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전망 등에 대해 오늘 모신 전문가들과 함께 신랄하게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저번 주 8.2 대책 나온 이후에 저희 이전에 기센 부동산에서는 계속 이 주제를 다뤘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8.2 부동산 대책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만 대표께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일이 지났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국정운영 발표하면서도 또 대통령도 아직도 강력한 대책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 8.2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 갭 투자라고 하는 이 소액 투자들 어떻게 많이 상담해 본 결과 많이 줄었습니까? 여름 휴가 때 이제 대책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약간 기습적으로 8.2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혼돈에 한 3주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좀 당황했고요. 시장 투자자들도 많이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8.2 대책 전후로 해서 이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요. 8.2 대책 전만 하더라도 이제 투자 못해서 안달이 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였는데 8.2 대책 발표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8.2 대책 전에 계약을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요.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잔금 시점이 남았는데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혼돈스러워하고 있고요. 단기적이지만 일단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이제 좀 더 과열이 되면 추가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겁을 주면서 투자자들은 더 위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갭 투자 당연히 줄어든 것 같고요.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굉장히 관망을 하고 있겠죠. 아직까지 실질 효과까지는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심리 효과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지금 많은 분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이춘남 본부장님은 계속 나올 때마다 이 멘트가 같은 멘트인데 현업에서 지금 공인 중개사를 하고 계시고 또 이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휴가 다녀오실 무렵에 이런 게 나왔죠? 맞아요. 어떻습니까? 네, 작년 11.3 대책 나오기 한 달 전에는 그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었어요. 그렇지만 11.3 대책이 나온 이후 곧바로 규제 제한 사항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시장에서는 곧바로 매수 매도가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파리 규제 대책 같은 경우에는 파리 규제 대책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거래가 왕성하게 됐었고, 파리 규제 대책이 나온 이후로는 그야말로 거래 절벽에 절벽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8월 11일 날 세부 추가 지침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융 문제라든가 이런 9월에 추가적인 사항이 더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조차도 상담이나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견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매물을 매도하려는 분이나 매수하려는 분들도 이러한 이제 추가 규제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서울 파리 규제 대책 이후에 처음 청약한 그 마포 공덕에서 그 분양한 SK 리더스뷰 같은 경우에는 이번 1순위 청약 결과가 30대 1을 넘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서울 지역의 청약 시장은 관심의 대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네. 거 같은 기사는 저도 봤는데 그거는 뭐 새로운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거겠죠. 실수요자.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곽 대표님은 제가 항상 이제 뭐 이런 토론을 저랑 많이 해보셨지만 옛날 그렇게 예측한 거 따진 게 참 좋아요. 6.19 대책부터 시작해서 이제 8.2 대책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신 것처럼 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강력한 대책을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네. 11.3 대책이 나왔을 때는 제가 그거는 3개월짜리라고 말씀드렸고 6.19 대책은 2주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2 대책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개월짜리다. 일단 이렇게 한번 보고 있고요. 워낙 뭐 10여 차례 참여정부 걸쳐서 나왔던 대책이 한꺼번에 다 나왔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래 관련된 것도 많고 해서 일단은 지금은 거래 절벽 상태고요. 다만 이제 매물이 급증한다든가 뭐 호가가 급락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어리둥절한 상태고 또 추가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 온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은 서울의 일부 구에서는 실수요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또 호가가 올라가고 또 높은 가격으로 8.2 대책 이후에도 더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03년, 4년, 5년도 참여정부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는 굉장히 그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투자자가 적고 실수요적인 성격이 좀 강한 장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한꺼번에 몰아놓은 대책이 어쩌면은 부작용이 더 빨리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인데 부작용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잘 이해가 안 돼.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이번 대책의 목표를 보면은 이제 투자자 뭐 이제 투기꾼이라고 뭐 속칭 표현을 하는데 이 분들 이 집을 못 사게 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게 해서 실수요자들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집값을 떨어뜨리고 뭐 이런 것들이 목표인데 사실은 그때보다 지금 소위 말하는 투기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실수요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목표했던 거를 그 목표 자체가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은 허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시장 타겟팅은 투기꾼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반응을 하는 거는 실수요자가 반응을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부작용이 의외로 빨리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회의 중에 피자 한 판 돌리겠다는 부동산 대책 해결하면 이 얘기를 하시고 어저께 또 TV 보니까 장하성 실장은 그 부동산 대책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걱정이 돼 잠이 안 온다 얘기하고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므로 이 집값은 그 투기꾼의 다주택자에 의해서 양상된 거다.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가 시장에 미친 순기능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단 한 분도 없고, 지금 임대주택이 도대체 몇만 채인데 그걸 다 누가 공급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임차인이라는 분들이 얼마나 주거비를 적게 내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번 대책 초강력 대책이다 보니까 뭐 용어 정리를 대충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 김인만 저희 소장님이 다시 한번 용어 정리 한번 해주시죠. 투기과열지구 청약 조정대 아까 저번엔 제가 그 동그라미를 그렸었는데 청약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규제 타겟을 보자면 이제 크게 양도세, 세금 측면하고요. 이제 재건축 측면, 대출 규제 측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대상 지역으로 보자면 이제 좀 세분화를 했습니다. 이번 8.2 대책의 주요 특징을 보자면 이게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구 세 개로 나눠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만든 거죠. 과열이 되면 요 지역을 딱 세팅을 하게 되면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요. 추가 과열되는 지역이 있다면 이제 그 지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양도세 측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전격 등장을 했는데요. 예전을 보자면 이제 뭐 3주택자 먼저 규제를 하고 2주택자 그다음에 또 규제를 하고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나왔는데 이번 대책을 보면 한 3번 4번에 나눠서 나와야 될 대책들이 한 번에 다 쏟아져 나와 버렸습니다. 일단 조정 대상 지역, 11.3 대책에서는 이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청약 글자가 은근슬쩍 빠지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40개 지역에 대해서는 2주택자는 양도세율이 10%포인트 더 추가가 되고요.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가 더 추가가 됩니다. 단, 지금부터가 아니고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또 굉장한 혼란을 주게 됩니다. 지금부터 적용되게 되면 투자자들이 난 모르겠다. 그냥 기다려볼래, 버텨볼래라고 나오는데 내년 4월 1일이면 이제 한 8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8개월 동안 충분히 팔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이게 굉장한 혼돈을 주면서 이게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장기 보유를 해야 되느냐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요. 또 유의해야 될 점은 투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3주택자들은 바로 이게 10%포인트가 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투기지구에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1일이 아니고 지금 8.3 대책 나온 이후부터 바로 10%포인트는 중과세가 되니까 그 3주택 이상 가지신 분들, 투기 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 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이제 분양권이죠. 분양권을 이제 전매했을 때 양도세율이 50% 일괄 적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됩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1주택자죠.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었는데 이제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도록 이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도 이제 굉장히 좀 까다로운 양도세 규제를 받게 되고요. 청약 통장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서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 2년 이상 경과 납입 횟수 24회 이상 납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이제 투기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청약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출 규제는 원래부터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8.2 대책에서도 당연히 규제가 됐고요.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 지역에서는 LTV DTI 40% 적용이 되고요. 투기 지역은 세대당 한 건 정도 이제 대출만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타격을 주게 되는데 이미 작년부터 대출 규제는 굉장히 강하게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대책은 대출 규제보다도 양도세라든지 이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내년에 초과이익 환수 부활 확정됐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주택거래 신고제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번거로우면서도 곤혹스러운 내용인데요.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니고요. 9월 달에 시행령 나온 계약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도 제가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 지금 계약되면 자금 출처를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주택 수요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와 보유세 인상 빼고는 다 동원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어디 어디인지 그거 간단하게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총 40개 지역입니다. 서울 25개, 서울은 전 지역이 다 포함이 됐고요.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 2신도시, 화성시 전체가 아니고요. 동탄 2신도시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 진남, 남구죠. 수영구, 기장군 이렇게 해서 7개 구고요. 세종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총 27개 지역인데요. 서울 25개 구 전 지역이 다 적용이 되었고요. 경기도 과천과 세종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투기지구는 이제 좀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 지역과 세종까지 12개 지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 지정되다 보여지는데요. 자, 지속 가능 여부가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아까도 제가 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 포함해서 장관 실장님들 얘기한 게 이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로 시장에선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자, 김인만 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기 환수제가 또 이제 내년 1월부터 일몰 없이 바로 시행될 것 같죠. 이번에 근데 대본대로 읽으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뭘 잡힐까 이렇게 써있는데 잡히는 게 아니고 이번 재건축 초과이기 환수제가 미칠 파장, 영향 이런 걸 어떻게 보세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아마 한 90% 정도는 내년에 이제 부활될 것이라고 이제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대책에서 못을 박았죠. 확실하게 부활시키겠다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8.2 대책의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시장은 재건축 시장입니다. 초과이익 환수뿐만 아니라 조합원 지위양수 금수는 지위양도 금지가 됐고요. 작년 6.19 대책 같은 경우는 주택수 줄어들었죠. 대출 규제 받고 이렇게 돼서 사실 강남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혀 거래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강남은 재건축이 아니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물량들, 새 아파트들 입주 물량들 또는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 곳들은 오히려 더 희소 가치 때문에 한 1년, 2년 또 3년 후 정도 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박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번 규제 지속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강한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이 뛰면은 더 강한 대책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규제의 효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규제의 효과는 이제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바라는 건데, 의외로, 매매는 거래가 두절돼서, 일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은, 전세가 오히려 뛰면서, 이제 최근에는 전세 매매가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는 장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제 거의 강한 규제도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규제를 더 강하게 낸다면은 예를 들면 거래 규제면은 주택 거래를 허가한다든가 대출에 관련된 규제도 대출도 허가제로 바꾼다든가 세금에 관련된 것도 보유세를 더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강력한 제도들은 어쨌든 이 부동산이나 건설도 산업의 한 분야이고 엄연히 시장이 존재하는데 이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부메랑으로 결국은 돼서 돌아올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이춘남 본부장님은 강남 소식 좀 전해주시죠.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폐업을 언제쯤 해야 되는지 중개업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안 되고요. 지금 서울시 전체 재건축을 하고 있는 단지가 약 10만 8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거래 제한으로 묶이는 가구 수가 절반 수준입니다. 5만 5천 가구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3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해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못한 경우 5단지
단지나 뭐 아파트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아파트나 아니면 사업 시행 인가 후에 3년 내 착공을 못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가구들이 이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참여정부 때는 그 조합 설립 전에 그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 한해서 1회 그 매매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이 경과 규정 없이 지금 이 규제 대책을 발표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정말 엄청나게 크고요. 과연 이 내 집이 사유재산인가라고 물을 정도로 지금 충격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적용이 되면 결국에는 그 세금 부분이 갖고 소유자들이 세금을 내고 나중에 매도할 때 이 세금이 과연 누구한테로 전가될 것인가. 그러면 또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요. 그리고 매매가 안 되고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지금 김인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가 탁월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한다면 이거는 과연 또 누구의 책임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이나 우리 시청자들이 좀 올바로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통계를 인용하는 사람에 따라 이 통계치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곽창석 대표님은 요 얘기를 한번 하신 적 있죠. 저희 프로, 딴 프로에서 뭐냐면 보통 이제 물량을 얘기할 때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준공, 입주 물량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오늘 그 기사화된 자료를 보니까 보통 인허가 물량에서 착공 물량이 차지한 게 한 85.6%, 착공 물량에서 준공, 입주 물량이 한 86%, 7%. 그러니까 실제 인허가 물량하고 준공 물량하고는 한 25%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숫자가 허수가 많고 정확한 통계를 내서 이 공급 과잉이다, 공급 부족이다, 서울은 공급 부족이다, 주택보급률이 96%인데 누가 인용하기엔 100%는 정확한 정보 인용을 우리 전문가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 중인데요. 지금 이제 갭 투자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 첫 번부터 다수 여당 대표도 그랬고 국토부 장관도 이 갭 투자가 특히나 이 다주택을 그러니까 첫째 명제 다주택자는 시장 교란의 주범이다. 투기 세력이다. 그 다주택의 주범은 갭 투자다. 이렇게 명제를 내려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실제 또 2년 거주 요건까지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까 우리 뭐 알고 있던 갭 투자에 이제 잘못된 점도 많았지만 이런 이제 투자를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우리 곽 대표님이 늘 주장하는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안이나 이런 측면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인만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 이번 대책의 주 타겟이 이제 다주택자, 갭 투자가 주택 시장을 교란시킨다라고 이제 투기꾼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냉정하게 보자면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채씩, 20채씩 투자해서 이렇게 교란을 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최근에 1년, 2년 동안 전세 문제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안 나왔거든요. 이런 다주택자들이 전세 물량을 많이 풀어줬단 말이에요.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이 갭 투자거든요. 그래서 물론 문제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요.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마 시장 경제지만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정부에서 크게 착각하는 것이 이게 투기꾼들,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고 결국 승자는 정부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착각을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큰 착각인 것 같습니다. 당장이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이 둔화가 되니까 주택 시장을 안정을 찾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 건설 부분이 경제 성장률에 차지하는 부분이 15에서 1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많은 공약을 이행을 하고 있고 많은 재정 확대 정책을 펴야 되는데 경제 성장률이 부동산을 죽여서 경제 성장률이 나올 수가 없고요. 아마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로 예상이 됩니다. 또 세수 부족이 예상이 되죠. 주택 거래가 안 되면 취득세, 양도세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오히려 정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투자자들은 투자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 집을 살면 되고 투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회가 되면 하는 거지 정부가 투자 못하게 하면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투자 안 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세수 부족, 경제 성장률 둔화의 정부와
전세 물량이 안 나오게 되면 그 피해는 서민들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조만간에 또 크게 한 2, 3년 후가 되면 전세 문제가 또 심각한 현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문제는 우리 곽 대표님 얘기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부분인 또 것 여기서 뭐 전월세 상한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안정을 시킬 수도 있지만 또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에 혼란을 주게 되면서 아마 전세 시장은 크게 요동을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곽 대표님 좀 요 주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이제 불러올 부작용도 있을 거고 또 일부분은 매물을 출회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초기 단계에는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내년 4월 1일까지는 그런 작용을 할 거고요. 또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이제 중과세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물이 안 나오는 그런 그 기능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두 달은 혼란의 시기이지만 아마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 연말로 갈수록 중과세를 회피하는 물건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게 보면은 장기 보유자들의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뭐 30년씩 보유를 했다. 장특공제가 또 배제되죠. 그렇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고 또 66%까지 중과세를 맞아야 된다면은 우리가 쭉 우리가 30년 정도를 통계를 내보면은 그런 분들은 대체로 매매가에서 한 50에서 55% 정도의 세금을 평균 많이 내시는 분은 매매가의 60% 이상도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매매가의 절반 정도를 양도세로 낸다고 봤을 때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 주택 보유 형태가 전세를 놓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평균이 70%가 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집을 팔면은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런 아주 이상한 구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4월 이후에는 매우 팔고 싶으나 팔 수가 없는, 팔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중과세 제도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없애면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제도의 성격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양쪽에,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진 양쪽에서 정가의 보도처럼 쓰는 단어가 있죠. 풍선효과. 이번에도 풍선효과란 단어가 아마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 곽창석 대표님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풍선효과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은 뭐 풍선 효과를 얘기할 정도 수준. 지금은 말하자면 어리둥절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추가 대책이 뭐가 나올까 이런 것도 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 풍선 효과도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지역 좀 몰리면 또 풍선 효과 매체에서 여지없이 쓰던데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는 게 풍선의 어떤 부분을 누르면 다른 압력이 뭐 똑같으니까 다른 곳이 튀어오른다 뭐 이런 게 풍선 효과인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풍선 효과가 좀 강했던 게 뭐냐면 이 뭐 재건축으로 출발해가지고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분들이 종부세 이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종부세가 2005년도 시행된 이후에는 이런 주택 투자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서 이 투자자들에 의한 풍선 효과는 예전처럼 크게 안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반면에 같은 지역 안에서 서울은 다 투기과열 지구인데 이 지구 안에서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규제를 하는데 재건축 같은 것들은 거래도 안 되고 뭐 가격도 일부 떨어질 수 있으나 실수요가 강한 지역은 투기과열 지구인데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풍선 효과는 아니죠. 같은 규제 지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규제 지역 내의 풍선 효과가 오히려 더 강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 묶인 지역은 좋은 지역만 묶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이나 뭐 개발 압력이 높고 좋은 지역들이잖아요. 어쨌든. 자, 김인만 소장 풍선 효과 어떻게 보세요? 곽창석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뭐 지금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거 뭐 투자 심리 자체를 눌러버렸기 때문에 이게 뭐 풍선 효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요. 정부 대책 내용을 보면 풍선 효과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재건축 시장
이제 누르게 되면 재개발이 올라가니까 재개발 입주권 또 막았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게 되면 오피스텔로 가니까 오피스텔도 지금 전매 제한을 때렸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시장 자체가 아직 풍선 효과를 타고 이렇게 투자할 만큼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지역별로 규제가 안 된 지역에 따라서 뭐 평택이라든지 인천, 송도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일부 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정부에서 조금만 과열이 돼도 추가 지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이렇게 뭐 눈에 띄는 풍선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국세청까지 나섰습니다. 그래서 뭐 사법 몇 가지 조서, 부동산 거래 탈세 조사, 탈루 혐의 조사 뭐 이런 거를 여기 명수도 나와 있네. 286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대본에 있는데 어떤 뭐 시장에 주는 시간은 명확한 것 같은데 이건 김인만 소장님이 한 번씩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많이 남아갖고요. 이번에 뭐 사실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작정하고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제 국세청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는 부분이 세무조사거든요. 세금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예. 심리적으로 가장 위축이 돼요. 내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어떡하지? 나도 대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286명이면 사실 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다주택자라든지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사람들, 미성년자나 또는 20대들이 고급 아파트를 샀거나 이런 눈에 띄는 사람들이 좀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사를 되는데 사실 286명 조사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시범 케이스죠. 봐라. 투기하면 이렇게 조사한다라는 이 엄포, 경고성 메시지가 강하다고 보고요. 국세청 직원이 한 수십만 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전 거래를 다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번에는 경고성 메시지가 크다고 보여지고요. 정부에서 좀 강남 프레임을 아직까지도 이게 10년 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강남은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지금 또 강남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금 물론 강남이 많이 올랐지만 사실 비율로 따져보면 부산이라든지 지방이 더 많이 올랐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집 한 채를 사면 투기꾼이고 지방에 10채를 사면 투기꾼이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들도 많은데 정부에서 너무 이렇게 강남 이게 투기 프레임을 만들지 말고 좀 시장을 냉정하게 보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투기꾼들이 아니거든요. 투기꾼들이 누가 10년, 20년을 가지고 있습니까? 배제하면 안 되죠. 네. 오늘 신문 보니까 거기 김상곤 장관도 20년, 30년 집을 가지고 있어서 양도 차익은 크지만 오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투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좀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퇴로를 좀 열어줘서 10년 이상 가지고 있던 분들은 좀 팔 수 있게 좀 길을 좀 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리 대책의 효과라고 할까 이런 것들 갖고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이걸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적절한 대책이었다 이거는 저희 전문가들한테 묻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질문 같은데 하여튼 이번 대책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곽 대표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적절성은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집값 안정을 지상 과제로 삼는다면은 비교적 적절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과연 경제를 운용하는데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과연 경제 정책의 목표가 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선은 경기가 살고 우리가 소득 주도의 성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오로지 집값만 때려잡자. 이게 지상 과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책의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부동산이라든가 건설 산업의 산업 전 후방 연관 효과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동산 건설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출 규제 때문에 어쩌면은 금융권까지도 이 감원 여파가 갈 수도 있거든요. 이사 도배 업체 이런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강도가 너무 강하지 않았나 좀 적절치 않았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춘남 본부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시장도 멈춰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들도 지금 재건축 지위 양도 금지나 실거주 의무 기간 2년 등 이런 것들이 지금 부작용이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규제를 풀어주는 또 융통성이 있는 그런 대책이 추가로 나중에는 결국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파리 규제 대책 바로 나오기 전에 그 계약 당시 계획을 세우고 매수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매매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이렇게 국가가 계속 과도한 규제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한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 대출 승계가 막혀버려서요. 지금 은행에 잔금을 치르러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현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고 좀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답답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이 질문이 한 2개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세 분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이제 공포, 또는 현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뭐 폐업, 이런 얘기까지 또 다른 부작용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거고, 전부 시장 참여자고 전부 이 나라 국민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또 다른 측면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인데, 투자자들, 서울경제TV를 보시는 기센 부동산을 보시는 투자자들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답답하고 관망만 해야 될 것 같은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우리 김인만 소장님, 곽창석 대표님, 이춘남 소장님 이렇게 듣고서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번 파리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았냐의 논란이 있는데, 현 정부의 속마음을 좀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사실 노무현 정부의 2탄이다, 이게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현 정부의 표밭이라고 하죠. 이게 지지 기반 자체가 30, 40 세대들, 서민층, 주택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지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 지지층들이 굉장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때문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을 찍혀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초반에 잡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렇게 질질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강하게 거래가 중지되면 나중에 또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더라도 2003년도에 대책이 나오고 2004년도는 안정을 찾고 2005년도에 다시 오르면서 또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는 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때랑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를 보자면 너무 겁먹지 말고, 물론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야 사실 한 2년, 3년 정도는 저는 고비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비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좀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겠지만, 사실 자금 여력이 된다든지 버틸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번이 끝이 아니다. 3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풀어주든지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기다릴 수 있는 이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가점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청약 통장이 있는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은 청약에 좀 적극적인 도전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썼습니다. 네. 우리 곽 대표님. 이 정부에서 투기꾼을 때려잡으려고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이제 빠져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제 곤혹스러운 거죠. 아마 투자자들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실수요자들입니다. 예. 실수요자들은 이제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문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문이 더 좁아진 것 같습니다. 그 돈을 갖고 그 가점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신규 분양 물량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좋은 지역, 인기 지역에서도 잘 나오기 힘들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은 이렇게 정부에서 판을 깔아줬으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집값이 좀 안정됐을 때 좀 과감하게 내 집 마련을 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은데,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현실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들은 전세를 선택하거든요. 시장은 계속 유동적입니다.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지금 고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더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이춘남 본부장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곽창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분들, 1세대 1주택자이신 분들은 그 집을 똘똘하게 장만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청약 가점을 기다리지 마시고 매수를 하시면 자기 집 마련을 하면서 또는 자산 증식도 하실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죠? 오늘 세 분의 전문가들 의견이 공통된 게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어쨌든 관망을 알아서 스스로 잘 하실 거고, 실수요자들이라면 뭐 돈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가점을 다 맞출 수 있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떨어질 때 더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 그 기회를 줬을 때 잘 내 집 마련 하시는 그런 타이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수고해주신 김인만 소장과 곽창석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이춘남 본부장과 함께 투자가치 높은 기센 매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프로를 통해 시청자들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에 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수익률 같은 거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어떤 고민도 괜찮습니다. 또는 성공하고 싶은 분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방송 중이나 방송이 끝난 후에도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153-2592, 3153-2592나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전문가들이 빠르고 정확한 정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기세 매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세 매물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토지입니다. 포승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약 8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581제곱미터입니다. 매매 금액은 약 6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약 2억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제 투자 금액은 약 4억 3천만 원 예상됩니다. 오늘 뭐 이슈에 다뤘던데 공교롭게 다 빠진 지역이네요, 평택은. 네, 그렇습니다. 포승읍 신영리 토지 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다른 투자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하고 개발 호재가 많은 평택의 토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 물건은 포승읍 신영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포승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역으로부터 약 800m의 거리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 1,581제곱미터, 약 479평이고요. 현재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 매매 금액은 6억 7천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약 2억 4천만 원이고 개인 신용에 따라서 더 추가로 대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4억 3천만 원의 토지입니다. 입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의 입지 여건은 평택의 개발 호재가의 중심인 고덕 신도시가 인근에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I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 그 평택항 인근에 지금 신영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평택항 인근에 그 포승 황해 자유 경제 구역이라고 해서 70만 평과 그다음에 현덕지구의 개발 68만 평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 지가 상승이 꾸준히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덕지구하고 포승황해 경제 자유구역 인근에 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저기 미군 부대선 가깝나요? 미군 부대에서는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물 가격 다시 한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본 토지의 매매 가격은 6억 7천만 원이고 평당 140만 원입니다. 인근 토지를 보면 평당 150에서 200만 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출은 약 2억 4천만 원 보수적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약 4억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리 토지 개발 호재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시청자들께 전달해 주십시오. 네,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지금 고덕 신도시 내 삼성 반도체가 지금 테스트 가동 중에 있고요. 그 고덕 신도시만 하더라도 약 400만 평의 개발입니다. 그리고 120만 평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지금 건축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근데 고덕 신도시 인근에 6차선, 4차선 도로가 계속 지금 완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근 토지에 그 포승 황해 경제 자유구역 63만 평 그리고 사업비는 8,004억 원으로 2020년까지 포스코 등 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덕지구라고 70만 평 부지에 11,000세대와 또 2020년까지 대한민국 중국성 개발이 주체가 돼서 중국 자본이 지금 들어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또한 평택항 인근에는 대형 크루즈와 그리고 많은 물동량이 지금 현재 3분의 1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3분의 2 정도가 추가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평택항에서도 가깝고 그리고 현덕지구 개발과 포승지구의 개발과 아주 인접한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 지역의 토지 투자로서는 아주 베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 때가 됐나 보네요. 포승황해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된 개발 계획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제 평택 그 고덕 신도시 또는 미군 부대 이런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호재죠. 엄청난 호재죠. 100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큰 개발 호재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고덕 신도시 인근 내에서 토지 투자를 하셨다가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평택항 인근이나 포승지구 인근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리 토지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전체적인 정리와 함께 투자 시 유의사항 짚어주십시오. 네, 요즘 투자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업무 지역이나 산업 지구가 많이 들어오는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의 인근의 토지들은 지가 상승이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할 때 다음 세대의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투자 수익이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현장을 다녀보시지 않고서는 평택 토지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지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과일 안 따먹고서 저거 실 거야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네. 자, 오늘 기센 매물 소개해 주신 이춘남 본부장이 진행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 금요일 저희가 투자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8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9-2 LG 에클라트 오비스트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투자 세미나 주제는 서울 지역별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 파리 규제 대책이 나오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차이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센 이슈에 좋은 정보 주셨고 기센 매물까지 소개해 주신 주식회사 오비스 파트너스의 이춘남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기센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교차가 심하고 날이 습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갖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